자, 그러면 17번의 비율분석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율분석법. 자, 비율분석법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초반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비율은 세 가지 비율입니다. 첫 번째는 대부 비율이고요. 두 번째는 부채 비율이고, 세 번째는 부채 감당률. 순서대로 1번, 2번, 3번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부채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부채 비율은 공식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 자본 옆에다가 지분이라고 한번 써보시고요. 자기 자본이라고 해도 되고요. 지분 그러셔도 돼요. 옆에다가 지분. 두 번째 보니까 타인 자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다가는 부채라고 한번 써보세요. 부채. 그래서 부채 비율은요,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 해도 되고요. 지분분의 부채 그러셔도 됩니다. 지분분의 부채. 자, 그럼 방금 제가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 지분분의 부채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일단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10번 보세요. 첫 번째 나오는 공식이 대부 비율인데요. 대부 비율인데, 대부 비율은 공식이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예요.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 영어로는 LTV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채 비율은요?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이라고 해서 지분분의 부채예요. 지분분의 부채. 근데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배우시는 것은 비율 분석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비율 분석법. 비율이란 건 뭐 소수점이나 자연수를 갖다가 전부 다 비율로 표시를 하는 건데 연습 몇 개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0.04는 몇 프로인가요? 4%예요. 연습 좀 하셔야 돼 이거. 0.4는 40%고 4는 400%예요.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돼 이거. 1은요? 100%. 프로까지 얘기해 주세요. 1.5는요? 150%. 0.03은 3%. 1.3은 130% 그렇게. 오케이? 예,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자, 보세요. 부동산 하나 있는데, 요 부동산 얼마짜리냐면 1억짜리예요. 근데 빚을 얼마 냈냐면 부채를 8천만 원 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이제 자기 지분이 들어가야 되냐면 지분이 2천만 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이제 요 자료를 보고 대부 비율도 구해보고 부채 비율도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 보세요. 대부 비율은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야.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 1억분의 8천이 되는 거지. 결국 얘는 이제 80%가 됩니다. 근데 부채 비율은 지분분의 부채예요.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그래서 아까 한 거야, 이게. 2000분의 8천이 됩니다. 2000분의 8천은 4거든. 근데 절대로 4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비율 분석법이기 때문에. 따라서 얘를 갖다 우리는 400%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프로? 400%.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막상 시험에 가시면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이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헷갈리는지. 심지어 여러분들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얼마나 헷갈리는지 제가 지금 알려드려도 될까요? 네. 알려드려요? 예.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얼마나 헷갈려 하냐면요. 28회 때 출제위원도 헷갈렸어. 28회 때 출제위원이 대부 비율을 써야 될 자리에 착각해서 부채 비율을 써버려가지고 결국 그 문제요. 모두 정답 처리됐습니다. 그 문제 모두 정답 처리됐어요. 그러니까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출제위원도 헷갈려 할 만큼 그렇게 헷갈리는 게 대부 비율과 출제위, 우리가 헷갈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제가 본 수업 들어가면 이제 1월달, 2월달 이제 그 기본 이론 가서는 좀 요걸 갖다가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은 일단 암기를 이렇게 합시다. 자, 따라해보세요. 가대 해봐요, 가대. 지부. 그러니까 가대지부 이렇게 암기를 할 건데, 가치가 뜨면 무슨 비율이고, 대부 비율이고, 지분이 뜨면 무슨 비율이다? 부채 비율입니다. 가대지부 이렇게 암기를 할 건데, 가대지부 이렇게 할 거예요. 가치가 뜨면 무슨 비율? 대부 비율. 지분이 뜨면 부채 비율.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의 공통점과 차이점 알려드리겠습니다. 7번. 둘 다 분자에 뭐가 있어요? 부채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분자에 부채가 있으니까 부채 가지고는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다른데 분모의 가치분의 부채가 뜨면 가대에서 무슨 비율이고 대부 비율이고 지분분의 부채에서 지분이 뜨면 지부에서 무슨 비율이다? 부채 비율이다. 다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대부 비율인지 부채 비율인지 한번 얘기해봐요. 지분분의 부채는 무슨 비율? 부채 비율. 부채 비율, 지부. 오케이? 예. 가치분의 부채는 무슨 비율? 대부 비율. 가대, 지부. 일단 당분간 이렇게 암기해 놓으시고 가대, 지부를 암기해 놓으시고 나중에 상황이 되면 제가 굳이 이렇게 암기하지 않더라도 맞추는 방법은 일단 강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의 공식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둘 다 분자에 뭘 박아놔야 된다? 부채를 박아놔야 된다. 근데 가치분의 부채는 무슨 비율이고
대부 비율이고 지분분의 부채는 무슨 비율이다? 부채 비율이다. 근데 훨씬 더 많이 쓰는 비율이 있긴 합니다. 훨씬 더 많이 쓰는 비율은 사실상 구분해야 되는데 사실상 대부 비율을 훨씬 많이 씁니다. 대부 비율은 영어로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LTV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LTV. Loan to Value Ratio라고 해서 LTV인데요. LTV 뭐냐면 이겁니다. 자 보세요. 보통 LTV는요. 이렇게 이거 주는 게 아니고 보통 어떻게 주냐면 이거 줘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5억짜리 부동산을 살려고 해요. 근데 여기가 투기 지역이야. 조정 지역이야. 그래서 LTV가 40%밖에 안 돼. 그럼 은행 가서 얼마 빌릴 수 있을까? 이렇게 나오면 5, 4, 2억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예. 근데 이 지역이 조정 지역이 아니야. 그래서 60%까지 빌려준대. 그러면 얼마 빌릴 수 있다? 3억. 그게 LTV. 그러니까 특정 부동산을 사면서요. 얼마까지 대출을 해올 수 있느냐를 따지는 비율이 LTV예요. LTV. 대부 비율. 융자 비율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당 비율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어차피 객관식 자격 시험에서는요. 중요한 것만 시험에 내지는 사실 않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무슨 비율이 중요하긴 한데 대부 비율이 중요하긴 한데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이 헷갈려 하니까 헷갈리는 부분을 시험에 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다 하는 생각도 좀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대부 비율이 압도적으로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부채 비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억은 하셔야 된다. 둘 다 분자에 뭘 박아놓고 부채를 박아놓고 가대지부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가치분의 부채는 무슨 비율? 대부 비율. 지분분의 부채는 무슨 비율? 부채 비율. 이렇게. 알겠죠? 예. 혹시 암기 방법이 약간 억지스럽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여러분들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뒤늦게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는 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는 다 암기되고 다 정리되고 막 그래. 가대지부. 아까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서 제가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서 뭘 빼갔나? 기억납니까? 빼갔나? 다 까먹구나. 빼갔나? 빼갔나 까먹었어. 수입현가, 지출현가를 빼면 순현가, 같게 만들면 내부 수익률, 나누면 수익성지수법. 빼갔나 안 빼갔나? 빼갔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빼갔나? 알고 있나? 빼갔나? 오케이? 예. 알고 있나? 빼갔나? 오케이. 10번 보세요. 이번에는 부채 감당률이라는 공식을 볼 건데 이건 정말 중요한 공식입니다. 혹시 누가 저한테 쌤 우리 부동산 학개론의 그 수많은 공식들 중에서 한 개만 외워가야 된다면 뭐를 외울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부채 감당률 공식 추천합니다. 그만큼 부채 감당률 관한 공식은 다 중요한 공식입니다. 공식 확인부터 할게요. 부채 감당률 공식이 뭐냐면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영업소득입니다.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영업소득인데 칠판을 한번 바라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 수업에서 가공기 유형순 부세 형세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한번 해볼게요. 가능조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하면 유효조소득이 나오고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오고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현금수지가 나오고 영업소득세를 빼면 세후현금수지가 나온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근데 제가 제목을 좀 잘 살펴드릴게요. 부채 감당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부채 감당률이 아니에요. 원래 제목은 부채 서비스액 감당률이에요. 원래 제목은. 부채 서비스액 감당률인데 부채 서비스액 감당률 하려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줄여서 부채 감당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부채 서비스액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맞아요?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은 누가 감당해야 되냐면요. 적어도 이 위에 게 이건 감당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얘에서 이걸 빼고 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 거꾸로 해서 그런다면 얘가 적어도 밑에 있는 얘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장에 딱 들어왔는데 부채 감당률 구하는 공식을 모르겠다. 갑자기 부채 감당률 구하는 공식을 모르겠다. 그러면 가공기 용수 부세형 썼어. 그리고 제목이 무슨 감당률이니까 부채 감당률이니까 부채라는 거 가서 맞아. 얘는 얘가 감당하지라는 느낌을 가지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부채 감당률은 뭐분의 뭔데?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인데 자, 지금부터 제가 부채 감당률의 의미를 좀 보여드릴게요. 천. 그럼 부채 감당률 1이 나와요. 맞나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부채 감당률이 1이면 여러분들 느낌에 좋아요? 안 좋아요? 부채 감당률 1이 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땄어요. 자격증을 따가지고 중개업을 개업을 하셨어. 개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중개업이 약간 업무 강도는 세요. 뭐 센 만큼 약간 보수는 더 잘 버시는 분도 계시지만 업무 강도가 토요일도 업무 나가야 됩니다. 토요일 집보러 많이 와요. 토요일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토요일 없어 이제. 죽었어. 지금부터 연습해놔요. 학원 나오시면서 토요일이 없는 삶은 연습해 놓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그 얘기는 아니고 이제 개업을 하셨어요. 중개업을 개업을 하셔서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 경비 털고 나니까 순영업소득이 1,000만 원 나왔어요. 빚을 갚으려고 보니까 빚이 1,000만 원이야. 그래서 돈 벌어서 빚 갚고 나니까 껌을 하나 못 사 먹는 거야.
그래서 껌을 사 먹기 위해서 집에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돈 좀 줘봐, 껌 사 먹게 1,000원만 줘봐 라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부채 감당률 1이에요. 부채 감당률 1 뭔지 알겠어요? 돈 벌어서 빚 갚고 껌 하나 못 사 먹는 상황을 부채 감당률 1이라고 합니다. 느낌 왔어요?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부채 감당률 1이면 안 좋아요. 오케이? 두 번째는 1보다 작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2천만 원. 그러면 1보다 작아져요. 오케이? 2천분의 1000이니까 0.5니까 1보다 작지? 부채 감당률 1보다 작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절단 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돈을 벌어서, 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껌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벌어가지고 빚을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빚도 못 갚는 상황이에요. 빚을 갚기 위해서 1,000만 원 갖다 집에서 더 꺼내와서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단 나는 상황이에요. 이게 1이면 좋고 안 좋고, 안 좋고, 1보다 작으면 절단 나고, 1보다 커야지 좋아요. 4천, 2천 보여드릴게요. 4천, 2천. 4천, 2천. 돈 벌어서 뭐하고, 빚 갚고, 남음이 있다. 이게 부채 감당률 1보다 크다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은요, only 1보다 클수록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 이거 한번 기억해 볼래요? 내 지금 얘기하는 말, 시험제까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 1과 비교하는 게 4가지가 있거든요. 4가지. 뭔지 몰라도 좋아요. 오늘 배운 게 제가 하나 있어서 그래요. 오늘 배운 게 수익성 지수라는 거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배우고 계신 게 부채 감당률이고, 둘 다 1보다 클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론에서 1과 비교하는 것들 중에서 1보다 작아서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 4개가 통틀어서 4개 있긴 한데. 그럼 수익성 지수도 1보다 커야 투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도 1보다 커야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는 말 지금까지 한번 끌고 가봐요. 1과 비교하는 것들은 1보다 작을수록 좋다, 1보다 클수록 좋다. 자, 따라해봐요. 이거 따라해봐요. 이거 따라 하시면 나중에 공부하는 양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어요. 1과 비교하는 것들은 언제나 1보다 클수록 좋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와 비교하는 것들은 언제나 1보다 클수록 좋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2가지, 수익성 지수도 1보다 크면 투자를 하는 거고요. 부채 감당률도 1보다 크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고도 잔이익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채무 불이익률이 있고, 총자산 회전율이 있고, 영업경비 비율이 있고, 그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있습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일단 공식만 좀 외워놓으세요, 나중에. 오늘 급한 건 1번, 2번, 3번 공식. 뭐랑? 대부 비율, 그 다음 부채 비율, 그 다음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은 사실 나중에 공식 안 어려워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 잘 되는데, 나중에 막판에도 기억되는 게,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인데, 가대지부 이렇게 암기하자 그랬어. 가치분의 부채는 무슨 비율? 대부 비율. 지분분의 부채는 무슨 비율? 부채 비율. 가대지부 이렇게 한번 암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예. 그 밑으로 내려가시니까 감정평가 3방식의 7방법 산식입니다. 요게 왼쪽에 15번의 원가법이랑 중복돼요, 사실은.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적산가액 정액법하고 제조자원가 마이너스 감가누계액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른쪽도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자 18- 동그라미 1번에 적산가액은 제조자원가 마이너스 감가누계액으로 되어 있죠.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정률표까지 넣었기 때문에 제가 공식을 하나 따로 이제 받으려서 그렇지 18번으로 퉁쳐서 봐도 관계는 없습니다. 7번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원가법,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수익하는법 이렇게 해서 적산가액, 비준가액, 수익가액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 거고 계산 공식, 실제로 출제되었던 문제들도 하나씩 소개해 드릴 겁니다. 칠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11월 달, 12월 달에 제가 원래 내년 한 5월 달 정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는 수투감이라고 하거든요. 수요금급 투자 감정평가 요 3가지를 갖다가 조금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드릴 거예요. 11월 달, 12월 달에는 다른 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저 부디 수업은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저한테 정권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부디 제 수업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선생 진도는 좀 천천히 나가봐 이렇게 얘기하지도 말고 아니 그 필지 획지 그거 한번 해봐 그렇게 해도 하지 말고 여러분들 저 이제 제 수업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11월달, 12월달 수투감 딱 잡고 1월달 출발할 수 있게끔 그래서 1월달 첫 진도 딱 1월달부터 첫 진도가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때 지금은 사실은 뭐 제가 여러분들 좀 점수를 내드리게 하고 싶어요. 한 4월 말 정도까지는 개론 한 50점 정도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자신 있어요. 알겠죠? 예. 그리고 약간 RPM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예. 4월달까지 개론 딱 50점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계산 그때부터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러면 계산 문제는 뭐 포기한다 이런 말 자체도 안 나올 겁니다. 조금 여러분들 대신에 좀 걱정되는 분이 좀 초반에 너무 달려서 지칠까 봐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홍삼 같은 거 좀 많이 드시고
비타민 드셔야 돼. 비타민 B 드셔야 되지. 햇빛을 많이 못 보니까. 맞나? D가? D. 그쪽이 약간 약해, 내가. 비타민 D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D를 많이, 햇빛 많이 못 보시니까. 오케이? 예, 그렇게 좀 합시다. 그리고 저기, 아로라민 골드나 우루사 이런 거 드시고. 알겠죠? 예.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가 있대요, 그게. 응?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그 건강보조제도 좀 챙겨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아침에 나오기 전에 뭐 정체불명의 알들을 갖다 이만큼씩 먹고 나오는데. 근데 그게 먹을 때와 안 먹을 때 차이가 좀 진짜 있더라고. 그리고 와이프한테 제가, 원래 그런 거 제가 잘 안 챙겨 먹는 거죠. 항상 주머니에 홍삼 하나씩 들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먹고 나면 확실히 나아요. 확실히 나으니까 좀 챙겨 드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계약서 쓰면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계약서를 쓰실 분들이 몸에 쓰는 돈을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뭐 모르겠고요. 내년 되면 당장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계약서를 쓰실 분들이 막 이렇게 그 김밥에 라면 먹고 막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김밥은 먹더라도 참치김밥 먹어. 원조김밥 먹지 말고. 좀 좋은 거 드시고 막 그렇겠으면 좋겠어요. 난 몸에 좋은 거, 돈 같은 거 이렇게. 물론 우리 뭐 아껴야 잘 산다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1년 동안 공부하는 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건데요. 그 몸에 대한 투자는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좋은 거 드셔요. 좋은 거 드시고 그 건강 보조식품도 꼭 챙겨 드시고 그렇게 해서 지치지만 않으시면 살아만 계셔주세요. 네, 합격시켜줄게요. 알겠어요? 그 내년에는 또 개론이 약간 쉽게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개론에서 점수를 갖다가 막 75점, 80점 정도 만들어 놓으시면 정말 뭐 민법 점수와 관계없이 합격할 수 있는 거잖아. 사실은 민법은 과락이 잘 안 걸리거든요. 왜냐면 민법은 워낙 우리가 또 열심히 하니까. 민법 뭐 한 50점 원저리 정도 맞았다 치더라도 개론에서 70점 넘게 나와버리면 무조건 합격이니까. 알겠죠? 내년에 막 고맙다고 날릴 거야 나한테. 막 줄 서야 돼, 줄 서야 돼. 언더스탠? 집 한번 보세요. 적산가액 보겠습니다. 원가법으로 구한 가액을 적산가액이라고 하는데 적산가액 구하는 공식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빼주면 돼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빼주면 되고 참고로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빼는 작업을 요걸 갖다 이제 감가수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적산가액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제조달 원가를 감가수정해서 구해요. 그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누계액 빼는 작업을 감가수정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적산가액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이거 설명 간단하게 좀 드리고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신축한 지 5년이 지난 부동산이 있어. 신축한 지 5년이 지난 부동산은 중고부동산이거든요. 네. 중고부동산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새 부동산 가격을 구해와요. 물론 기준 시점이긴 한데. 근데 중고랑 새 거랑은 가격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얘는 5년이 지나는 동안에 감가되었을 거기 때문에. 그 감가되는 금액을 다 모아서 빼줘요. 그럼 현 상태 이 부동산의 가격이 나오지 않겠느냐, 기준 시점에서 이 부동산 가격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원가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가법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잘 살짝 바라봐 주세요. 원가법 이해하고 합시다. 자,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이 분필 보이세요? 이 분필 얼마인지 아세요? 이 분필은요 70원이에요. 이게 왜 70원인지 아세요? 얘가요 새 거였을 때 100원이었어요. 새 거였을 때 100원이었는데 그때 자로재 보니까 10cm였어요. 10cm. 근데 지금 자로재 보니까 7cm야. 그러면 33cm, 30원어치만큼이 달아서 없어진 거잖아. 그럼 현재 얼마다? 70원이다. 이런 논점이 원가법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새 걸 때 가격을 구해요. 그 제조달 원가. 그 다음에 그동안 얘가 시간이 경과해서 감가되는 정도를 구해요. 그걸 누적 합계한다 그래서 감가 누계액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빼주게 되면 적산 가격을 구할 수가 있는데 요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보고 지금부터 왁구를 하나 잡습니다. 요 왁구 잡아놓으시면요 계속 써먹을 수 있어요. 바뀐 숫자에 대응만 하시면 됩니다. 자, 시범 보세요.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이런 거 이렇게 별 지득되고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징검다리 역할로 이제 요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고. 자, 보세요. 제조달 원가가 2억이에요. 내용연수가 20년입니다. 내용연수는 수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건한테는 내용연수 그리고 사람한테는 수명 그래요. 그 내는요 잔존 가치가 2천만 원 있어요. 잔존 가치는 안 까지는 금액이에요. 2천만 원. 근데 신축한 지 5년이 경과되었대. 5년이 경과되었대. 그러니까 총 수명 몇 년이냐면 20년 중 5년이 지금 현재 지난 거예요. 15년 남은 거고. 이때 정액법은 까지는 금액이 일정합니다. 적산가액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공식을 남기하셔야 됩니다. 적산가액 구하는 공식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누계를 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느낌 왔을 거예요. 이 문제는요. 적산가액을 구하라고 했지만 사실상 감가 누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조달 원가가 2억이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제조달 원가를 주지 않으면요. 적산가액을 구할 수가 없어요. 나와 있어.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되냐면 편안하게 감가 누계만 구하면 되는데, 자, 7번 잘 봐요. 이 부동산은 새 거였을 때 제조달 원가가 얼마냐면 제조달 원가가 2억이에요. 그 2억이 몇 년간까지냐면 20년간까지인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까지는 금액이 있어. 그게 바로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이거라도 우리는 잔존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잔존가치는 안 까지는 금액이야. 그럼 까지는 금액이 얼마냐? 1억 8천이에요. 1억 8천. 우리 이것을 감가총액이라고 합니다. 감가총액. 감가총액은 말이 좀 어려서 그렇지 20년간 총 까지는 금액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 까지는 금액이다. 자, 따라해보세요. 감가총액. 그래서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냐면 저는 이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조달 원가는 까지는 부분과 안 까지는 부분을 구성해야 돼요. 까지는 부분을 감가총액이라고 하고요. 안 까지는 부분을 잔존가치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까지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까는 걸 구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1억 8천이 까지는 거야. 몇 년간? 20년간. 조심하셔야 될 거. 자, 그러면 느낌 온 부분만 대답하세요. 제조달 원가가 2억이야. 제조달 원가 2억이야. 그 다음에 잔존가치가 없어. 잔존가치가 없어. 그때는요. 2억 나누기 20 하면 돼요. 얼마가 다 까지니까. 2억이 다 까지니까. 근데 제조달 원가가 2억이고 잔존가치가 2천일 때는 2천을 빼고 얼마만? 1억 8천만 20년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억 8천만 20년 동안에 까지니까. 얼마는 결국 안 까지니까. 2천은 안 까지니까. 그럼 1년에 얼마 까지면 900 까져요. 얘를 뭐라 부르냐면 매년 감가액이라 그래요. 1년에 까지는 금액이 얼마다? 900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무슨 법이라고 했냐면 정액법이라고 그랬어요. 정액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1년에 900 까지잖아요. 그 다음에도 900, 그 다음에도 900, 그 다음에도 900, 그 다음에도 900, 그 다음에도 900. 이게 정액법이에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매년 감가를 구하는 게 아니고 감가 누계액을 구해야 돼요. 누계액이 뭐냐면 누적 합계. 누적 합계. 자, 저랑 누적 합계액 구해봅시다. 1년에 얼마? 900. 2년에 1800. 3년에 4년에. 여러분들 9단이에요. 9단. 뭘 그렇게 힘들어하나? 9일은 9, 9, 28, 9, 3, 27, 9, 4, 36, 9, 5, 45 하면 되는데. 여러분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케이? 근데 얘가 몇 년 지났어? 5년. 이게 경과 연수야. 그러면 얼마 나오는데? 4,500이 나오는데 이게 그 유명한 감가 누계액이에요. 뭐라고요? 감가 누계.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감가란 단어가 몇 번에 걸쳐서 나오냐면 감가란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나와요. 우리가 결국 필요한 건 감가 누계액 4,500이에요. 오케이? 그럼 적산가액은 1억 5,500이 나옵니다. 1억 5,500이 나오는데 자, 지금부터 제가 감가총액과 매년 감가액과 감가 누계액의 차이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가총액과 매년 감가액과 감가 누계액의 차이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가총액은요.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 20. 매년 감가액에다가 뭐라고 써보냐면 1. 감가 누계액에다가는 5. 자, 출발합니다 이제. 자, 감가라고 붙어 있는 단어가 총 3개가 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이거 나중에 따라하다 보면요. 나중에 공식 없이도 문제 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감가총액. 매년 감가액. 감가 누계액. 근데 7번 바라봐 주세요. 우리가 결국 필요한 건 감가총액이에요? 매년 감가액이에요? 감가 누계액이에요? 결국 필요한 건 감가 누계액이에요. 근데 이게 단계별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감가액을 구하려 그러면 감가총액이 필요해. 다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요? 감가총액. 요걸 내용에서 나눠버리면 매년 감가액이 나오고 매년 감가액을 알아야지 감가 누계액을 구할 수가 있어. 그 매년 감가액에다 뭐를 곱하면 경과연수를 곱하면 감가 누계액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연쇄적이야. 얘 알아야 얘 알 수 있고 얘 알아야 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뭔지 한번 대답해보죠. 뭐 알아야? 감가총액 알아야 매년 감가액 알 수 있고 매년 감가액 알아야 감가 누계액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뭐 알아야 뭐 알 수 있고 뭐 알아야지 뭐 알 수 있어요. 결국 필요한 건 뭔데? 감가 누계액인데. 그러면 감가총액은 어떻게 구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한번 해봐. 감가총액 어떻게 구해요?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또 대답해봐. 매년 감가액은 어떻게 구해요? 감가총액 나누기 내용연수. 감가총액 나누기 뭐? 내용연수. 오케이? 그 다음에 감가 누계액은 어떻게 구해요? 그럼 시작. 매년 감가액 곱하기 경과연수. 보고 대답해도 돼. 뭐 곱하기? 자, 다시 감가총액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매년 감가는 어떻게 구하냐면 감가총액 나누기 내용연수. 감가 누계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매년 감가 곱하기 경과연수. 자, 그러면 일로 한번 놔보실래요? 문제 살짝 바꿉니다. 자, 보세요. 일로 한번 놔보세요. 재료단원가가 5억. 내용연수가 50년. 보고 있나? 네. 그 다음에 잔존가치가 20%. 이렇게 나오게 돼요. 20%. 그 다음에 신축한지 10년간 거. 정의법이고 적산가액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자, 대답하세요. 적산가액을 구하려고 그러면 제조단원가에서 감가누계액 빼는 거 알지? 제조단원가에서 감가누계액 빼는 거 알지? 우리는 감가누계를 가야 되는데 그 전에 감가라고 붙은 단어를 3개를 거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얼마짜리가? 5억짜리가 얼마나 안 까져? 1억은 안 까져. 20%가 잔존가치라 그랬으니까. 5억 20%. 얼마만 까져? 4억만 까져. 4억이 몇 년간 까져? 50년간 까져. 그럼 58에 40에도 800이거든. 맞아요? 1년에 얼마 까지는데? 800 까지는데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누계액 얼마다? 8천이다. 오케이? 그럼 적산가액은 5억에서 8천을 빼게 되면 4억 2천이다. 정답은 4억 2천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바뀐 숫자에 대응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검지 꺼내봐. 꺼냈어요? 여러분, 내가 맞추게 해줄게. 맞추게 해줄게요. 한번 해봐. 트라이. 자, 제조단원가. 잔존가치. 감가총액. 내용연수. 이거 일자로 가야 됩니다. 내용연수. 매년 감가액. 한 칸 내려오세요. 경과연수. 감가누계. 한 번만 더. 감가누계만 넣으면 끝이거든. 자, 위치 선정합시다. 자, 시작. 제조단원가, 잔존가치, 감가총액. 잘 찍어라. 옆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거 한열이다, 한열. 자, 제조단원가, 잔존가치, 감가총액. 오케이? 옆으로 갑니다. 뭐? 내용연수, 매년 감가액. 내려옵니다. 경과연수, 감가누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조단원가 어디? 잔존가치 어디? 아니요,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 가운데 뭐? 감가총액. 옆으로 가면 또 뭐? 내용연수. 또 매년 감가액. 내려가면 안 돼, 내려가면 안 돼. 아직 옆으로. 매년 감가액. 이제 내려와. 경과연수, 감가누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문제 딱 나왔을 때는요, 바뀐 숫자만 넣으시면 돼. 제일 위에 뭐? 제조단원가. 제일 밑에 뭐 깔고? 잔존가치. 가운데 감가총액. 나누기. 내용연수. 그러면 매년 감가액 곱하기 경과연수. 그러면 감가누계 빼주면 적산가액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제조단원가, 잔존가치, 감가총액, 내용연수, 매년 감가액, 경과연수, 감가누계 빼주면 적산가액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언더스탠? 한 번 더. 제조단원가, 잔존가치, 감가총액, 내용연수, 매년 감가액, 경과연수, 감가누계 빼주면 적산가액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것도요. 이름 모르고 신랑에 들어간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감가총액하고요. 매년 감가액하고요. 감가누계액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매년 감가액은 글자 봐도 대충 느낌이 오는데 감가총액하고 감가누계액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 감가총액과 감가누계액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감가총액은요, 내용연수 전체 기간 동안에 까지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감가누계액은요, 경과된 연수 동안의 감가액을 모두 모아놓은 누적 합계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필요한 건 감가누계액인데, 감가누계액 하려면 매년 감가액 알아야 되고, 매년 감가액 하려면 감가총액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감가총액을 알려면 제조단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줘야 되고요. 그 나누기 내용연수하면 매년 감가액이 나오는 거고요. 곱하기 경과연수하면 감가누계액이 나오고 빼주면 적산가액이 나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이거 듣고 다음에 감정평가를 한번 들어봐. 정말 잘 들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들린다니까. 계산 문제를 안 할 수가 없게 된다니까. 안 할 수가 없게 된다니까. 오케이? 두 번째, 적산가액이라고 보이십니까? 동그라미 2번에? 보이십니까? 그거는 첫 번째 글자만 따서 그냥 암기만 하세요. 기기필 할 거예요. 시작. 기기필. 그래서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율 곱하고 필요재경들을 담으면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고 계시는 기기필은요, 계산 문제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최근 10년간은요, 가로 비워놓게 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기초가액 곱하기 무슨 이율 플러스 필요재경입니까? 하면 중간에 가로를 딱 비워놔. 그러면 무슨 이율이죠? 기대이율. 그래서 나중에는 첫 번째 글자만 외워놔도 무슨 말인지 나중에 암기할 수 있거든. 자, 따라해보세요. 기기필. 기가 뭐예요? 첫 번째 기초가액, 두 번째 기는 기대이율, 필은 필요재경비.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비교 방식에서 동그라미 1번에 요거만 볼 거예요. 비중가액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뭐 곱하기? 사례가격 곱하기. 자, 동그라미 합니다. 사시지계면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하세요. 사시지계면. 사정보정,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면적 비교인데 요거 어떻게 정리할지를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랑 이거 했던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거 했던 거 1 플러스 R에 N승 했던 거.
1 플러스 R에 현상했던 거. 요게 이제 변동률 적용법이라는 건데, 일단 이게 변동률 적용법이라는 걸 몰라도 돼요. 근데 1년 전에 거래가 되었다. 그럼 몇 승 하면 돼? 1승 하면 되지. 맞아요? 요 R만 적용하면 되는데, 자, 잘 봐요. 지금 하는 얘기를. 변동률이 5%다. 그러면 1.05를 곱하면 돼요. 1.05. 근데 변동률이 5%인데 2년간 가격이 상승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 주셔야 돼? 1.05에 2승 이렇게 주면 돼. 자, 느낌 와야 돼. 이걸 통째로 외우셔야 돼. 이걸 하다가. 1 플러스 R에 N승을 외우는 게 아니고 숫자가 나왔을 때 이걸 문제 적용하는 방법을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변동률이 10%다. 어떻게? 1.1. 변동률이 10%인데 3년간 가격이 상승했다. 1.1에 3승. 마지막으로 한번 할게요. 변동률이 7%고 1년 전이다. 1.07. 1승 하나만 하지 뭐. 1.07 끝. 그리고 2년 전이고 7%다. 그러면 1.07에 2승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변동률 적용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19번 살짝 갔다 올게요. 19번. 19번 보니까 제목이 사례 자료의 정상화입니다. 자, 지금 자료에 사례 자료의 정상화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시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분모라는 말이 있고 분자라는 말이 있습니까? 예. 분모에 보니까 무슨 부동산이 들어가 있냐면 사례 부동산이 들어가 있고요. 분자에 보니까 누가 들어가 있냐면 대상 부동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모에 뭐? 사례. 분자에 대상. 자, 그럼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어서요. 자, 잘 봐. 대상이 어떻다 그러면 위에 걸 조정할 거예요. 위에 걸. 근데 사례가 어떻다 그러면 아래 걸 조정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밑에 걸 조정하는 건 시험이 잘 안 나와. 뭐 거래사례 비교법 같은 경우는 시험 10번 치면 한 7번, 8번 나올 만큼 출제 비중이 높거든요. 그런데 밑에 걸 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거의 대부분 위에 걸 조정하거든요. 그럼 시험 문제는 대상이 어떻다 그럴 것 같아요? 사례가 어떻다 그럴 것 같아요? 대상이 어떻다 그래요? 대상이 어떻다 그러면 밑에 걸 100으로 두고요. 밑에 걸 100으로 두고 위에 것만 조정하면 됩니다. 자, 연습 몇 개만 할게요. 자, 대상이 3% 열세. 대상이 3% 열세. 그러면 100분의 97 합니다. 오케이? 다시. 대상이 3% 우세. 대상이 3% 우세. 100분의 103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자, 대답하세요. 100분의 97은 0.97이고요. 100분의 103은 1.03이지. 맞아요? 그럼 제가 이번에는 대상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100분의 얼마 하지 말고 0. 얼마 얼마, 1. 얼마 얼마로 바로 대답해 주시는 것을 습관해 주시면 좋아요. 이거 해주시면요. 그 시간이 상당히 낮추게 돼요. 이것만 해줘도. 자, 한번 해볼게. 대상이 듣고 있나? 대상이 5% 열세 0.95. 다시 5% 열세 그랬으니까 대상이 4% 우세 0.4. 대상이 4% 열세. 깝깝하다. 다시 할게. 깝깝해. 대상이 7% 우세. 우세. 대상이 7% 열세. 자, 오늘 이거만 한다. 씨, 문장가 씨. 자, 대상이 10% 우세. 대상이 10% 열세. 대상이 20% 우세. 이거만 한다. 씨. 대상이 20% 열세.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플러스 보고 있나? 네.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표를 만들어가지고 자, 표에 플러스 6, 마이너스 7 뭐 이렇게 쭉쭉 나오기도 한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소수점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다시 대상이 마이너스 3 플러스 6 플러스 6이 듣고 했구나. 플러스 15 그렇지. 마이너스 15 8호. 뭐 대단한 거 한다고 100에서 15 뺀다 15. 예, 0.85.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기출되었던 문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출되었던 문제인데, 작년에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엄청 쉽게 나왔어요. 요거만 알면 돼. 요거 두 개만 알면. 자, 1년 전에 200만 원의 거래가 되었다. 그렇게 했어요. 얼마 거래 되었다고요? 200 곱하기 하시면 돼. 뭐 곱하기? 200 곱하기. 변동률이 5%다. 이렇게 나왔어요. 상업지역 변동률이 5%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실제 기출되었던 문제. 5% 어떻게? 1.05. 그리고 나서 자, 잘 들어요. 대상 부동산이 듣고 있어요 지금? 대상 부동산이 가로 조건에서 무슨 조건인지 몰라도 돼. 가로 조건에서 10% 우세하다라고 시면 됐어요. 대상 부동산이 가로 조건에서 10% 우세하다. 뭐 1.1. 이게 끝이에요 이게. 이게 작년에 39번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럼 계산기 꺼내서 한번 해봐요. 시작. 200 곱하기 1.05 곱하기 1.1 때려봐요. 때렸어요? 예, 그럼 아마 231만 원 나올 거예요.
231만 원 나왔어요? 네. 그 작년 기출문제 중에서 혹시 뭐 이렇게 계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답 모르겠으면 231만 원 있으면 그게 답이에요. 231만 원짜리. 아시겠어요? 물론 이제 뭘 찾아야 되면 같은 지역에 있는 걸 찾아야 되거든. 내게 상업 지역에 있대. 그러면 거래 사례도 어느 지역에 있는 걸 가져와야 돼? 상업 지역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되겠지. 맞아요? 그리고 공업 지역 변동률이 있었고 상업 지역 변동률이 있었어. 어느 지역 변동률을 가져와야 돼? 상업 지역 변동률을 가져와야 되지. 뭐 그런 가져오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있긴 했었는데 일단 기본적인 취지는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상이 어떻다 이거 연습. 그 다음에 변동률이 어떻다 이거 연습. 변동률은요 마이너스는 안 줘요. 여러분들 현재 그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서 우리 지역 뭐 저기 울산이나 이렇게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부동산 가격은 지금 내리고 있어요,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지. 그러니까 가격 하락률을 주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 사실은. 가격 변동률을 줄 때는 보통 상승률만 줘. 그러니까 요거는 걱정하지 말고 5%면 어떻게 곱해주고 1.05, 10%면 1.1 요거 하면 되고 요 부분에서는 이제 열세인지 우세인지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프로도 중요하지만 우세인지 열세인지 이 그만큼 100에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4% 우세 1.04 3% 열세 0.97 7% 열세 0.93 7% 우세 1.07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 사이에 100분의 얼마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바로 0. 얼마, 1. 얼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못해? 왜 말을 못해? 1. 얼마, 0. 얼마를 얼마나 쉬운데? 마이너스 6. 뭐 대단한 거 한다고 마이너스 6, 0.94 플러스 6, 1.06 할 수 있겠어요? 예, 그게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은요 기본만 좀 충실히 하시고 나중에 연습 몇 개 문 조금 어려운 거 가지고 연습할 거예요. 이번에는 연습하시고 나면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올라가세요. 3번에 수익 방식 찾으세요. 찾았어요? 예. 수익 방식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수익 가액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7번 한번 보세요. 수익 가액. 이것도 이제 공식만 알면 작년에 이걸 맞췄고요. 올해죠, 올해. 우리가 맞췄고, 공식을 모르면 그냥 틀렸던 그런 문제입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요 공식 정도는, 나는 11월 달까지 다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공식이, 필수 공식이 20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개씩 암기하는 거야. 놀면 뭐해, 씨. 그러니까, 4개씩 암기하면 20개. 그리고 토, 일은 총정리.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암기. 그리고 토일은 총정리.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제가 수익가액 보는 공식이 뭐죠? 그럼 한원일분의 순수익이잖아요.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 적산가액은 어떻게 구하죠? 그럼 제조드럼가에서 감가누계액 빼는 거잖아요. 이렇게. 적산임면은 기기필,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율 플러스 필요재경비. 영업수지 계산해 주세요. 가공기 용순 부세 형세. 부채 감당률은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의 공통점과 차이점 압니까? 알지. 위에 둘 다 부채가 있고 가대지부해서 가치분의 부채는 대부비율이고 지분분의 부채는 부채비율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초반부터 이거 공식 외워놓으시면 나중에 대화하기 상당히 편해져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수익가에 가보겠습니다. 한번 외워보세요.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년은 이맘때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오케이? 내년 이맘때 저 안 봐도 됩니다. 오케이?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자, 수익가액 구하는 공식은 환원 1분의 순수익입니다. 근데 순수익이 뭐냐면 이게 순영업소득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여러분들 순영업소득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순영업소득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순영업소득? 제가 작년에 기출됐던 문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출됐던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가능조소득이 8천만 원이다. 공실이 10%다. 공실이 10%. 그 다음에 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재산세가 각각 400, 100, 200이다. 400, 100, 200이다. 그 다음에 환원이율이 10%다. 환원이율이 10%다. 수익가액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가 시험에 떴는데, 자, 시험에 잠깐 보실래요? 혹시 이런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시험에 혹시 나온다면요, 요거는 30초 안에 풀 수 있는 사실은 그런 문제야. 왜냐면 수익가액 구하는 공식은 뭐 분의 뭔데? 환원율분의 순수익인데, 환원율이 몇 프로가 돼 있어요, 지금? 10% 나왔어. 환원율 10%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 순영업소득만 구하면 됩니다. 순영업소득 어떻게 구하냐면요, 가공기 유형까지만 하면 돼요. 가공기 유형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순영업소득이 나오는 겁니다.
부세 형사도 할 필요도 없어요. 순영소득까지만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가능소득이 8,000이고 공실이 10%면 800이 빠집니다. 그럼 이게 얼마냐면 7,200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영업경비를 안 줬는데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얘가 대표적인 영업경비 3종 세트예요. 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재산세. 그럼 이거 다 더해보면 600에 800이. 800이 알고 있어. 700이 영업경비예요. 이게 얼마 나오면 6,500이 나온단 말이야. 그쵸? 예. 그럼 6,500을 10%로 나누면 정답이 얼마 나오냐면 6억 5천만 원에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6,500을 갖다가 10% 나누면. 그러니까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만 알면 되냐면 환원율 분의 순수익, 환원율 분의 순영업소득이 수익가에 구하는 공식이란 것만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수투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투감, 수요금급 투자 감정평가, 수요금급 투자 감정평가 이 세 가지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를 좀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세 개 중에서 점수를 좀 많이 획득할 수 있다고 보냐면요. 감정평가론이에요. 감정평가론은 나중에 공부해 좀 해보면 아시겠지만요. 감정평가 규칙이라는 법조문이 있어요. 거기서 한 절반 정도 문제가 나와 일단. 그러니까 부동산학계로는 학문이기 때문에 법조문이 없는 파트인데 법조문이 있는 파트가 또 유일하게 부동산 투자 회사법 하는 데서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인데 부동산법 좀 먹은 사람들은 감칙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칙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에요. 누가 여러분들 중견 막 하고 있다가 감칙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사람 부동산법 좀 먹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칙. 거기서 문제가 반전도 나오고 그다음에 계산 문제도 생각보다 많이 응용하지 않아요. 투자론이나 수요금급에 비해서. 수요금급이나 투자론은 정말 새로운 형식, 전혀 새로운 형식을 끌어올리면 얼마든지 올 수 있거든요. 감정평가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20번 환원이율. 요거는 지금은 요렇게만 공부합시다. 자, 10번 보세요. 요거. 환원이율 밑에 있는 거. 환원이율이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라고 물으면 자 보세요. 환원이율이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라고 물으면 총 네 가지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하기로, 두 번째는 나누기로, 세 번째는 곱하기로, 네 번째는 또 더하기로. 더하기로 표시할 때는 첫 번째 자본 수익률. 자, 따라해봐요. 자본 수익률, 자본 회수율. 환원이율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해도 되고요. 할인율 더하기 상각률 해도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는 가격분의 순수익으로 환원이율을 구하기도 합니다. 가격분의 순수익. 물론 이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입니다. 세 번째는 좀 따라해보세요. 저부대. 저가 저당 상수고요. 부가 부채 감당률이고요. 대가 대부비율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수이율 더하기 위험률. 이건 조성법, 요소 구성법이라는 건데 일단 요거는요. 나중에 좀 편안하게 암기하는 방법이 있긴 하니까 지금은 환원율의 구성을 더하기로 표시할 수도 있고 나누기로 표시할 수도 있고 곱하기로 표시할 수도 있고 또 더하기로 표시할 수도 있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읽기만 좀 해주세요. 암기해주면 좀 더 좋긴 한데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할인율 더하기 상각률, 가격분의 순수익, 저부대는 뭐냐면 저당상수, 부채 감당률, 대부비율, 마지막으로 순수율 더하기 위험률. 이게 환원율 구성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얘는 제가 왜 꼭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냐면 계산 문제로도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이제 시험 나올 때 가로 비워놓기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실제로 기출되었던 문제 중에서 자본 수익률 더하기 뭔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답은 자본 회수율이었습니다. 환원율은 가격분의 뭔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답은 순영업소득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부대 중에서 요걸 갖다가 가로 비워놓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걸 가로 비워놓고 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뭔 부대? 이렇게 나왔죠. 저부대. 저당상수라는 것만 알면 풀 수 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지만 가로 비워놓기 문제가 나오면 방법이 없거든요. 일단 암기해 놓는 수밖에는. 그래서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할인율 더하기 상각률, 가격분의 순수익, 저부대, 순수율 더하기 위험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겨서 1페이지 1번으로 다시 갑니다. 자, 전체 복습 한번 해드릴게요. 전체 복습.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것은 균형이었습니다. 균형은 QD와 QS를 같게 만들어서 한 놈 좌변, 한 놈 우변에다 두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P가 나와요. 그 P가 균형 가격. P를 아무 때나 대보면 Q가 나오거든요. 그 Q를 균형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균형이 바뀌었대. QD2로. 그러면 QD1과 QS 같게 만들어서 PQ 구하고 QD2와 QS 같게 만들어서 PQ 구한 다음에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로 변하고 양이 얼마에서 얼마로 변했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2번 총수입니다. 자, 총수익 구하는 공식은요. 가격 곱하기 수량 해서 P 곱하기 Q인데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요. 가격에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양에 주안점을 두는 거예요. 많이 판매해서. 그래서 저가 전략이 좋아요. 근데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요. 가격과 수량 중에서 가격에 주안점을 두는 전략입니다. 고가 전략으로. 그래서 총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인하시키는 저가 전략이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는 고가 전략이 충수비를 증가시킨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일단 공식부터 확인할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절대값 그러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 분의 공급량의 변화율 하면 되는데 제 손가락이 몇 개니까? 5개니까 가격 탄력성도 5개입니다. 1일 때는 단위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1보다 크면 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되면 완전 탄력. 그래서 가격 탄력성 종류가 5개. 단위 탄력, 비탄력, 탄력,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단위 탄력, 비탄력, 탄력,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 손가락 5개 놓고 이게 1이고 요게 0이고 요게 무한대고 얘는 1보다 크고 얘는 1보다 작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고 단위 탄력, 탄력, 비탄력,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는데 소득 탄력성은요. 소득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고 소득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 플러스면 정상제 반대 방향 마이너스면 열등제입니다. 정말 유명한 탄력성 중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는데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X제 가격 변화율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X제 가격 변화율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 플러스면 대체제고요. 마이너스면 보완제입니다. 결국 대체제는 어떤 놈이냐면 대체제 쪽 가격이 상승하면 내 것 수요는 증가됩니다. 여러분들. 한 놈 가수라 그랬어. 한 놈 가격과 나머지 한 놈의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나머지 한 놈 수요가 증가돼. 근데 보완제는 가수가 반대야. 제가 2개 나오면서 가수가 반대야.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나머지 수요가 감소해.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내 것 수요는 증가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완제는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내 것 수요는 반대로 감소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인제와 대체제, 마이너스인제와 보완제라 그랬습니다. 정보가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실현가치에서 미실현가치를 빼고요. 미실현 확률을 곱해요. 그리고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를 막 던질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년 후에 신도시가 들었으면 80억. 신도시가 안 들었으면 30억. 들었으면 80억? 안 들었으면 30억.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이 50억 곱하기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신도시가 들어설 확률이 30%다. 그러면 곱하기 70% 하는 겁니다. 1년 후고 10%다. 그럼 나누기 1.1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실현가치 마이너스 미실현가치 곱하기 미실현 확률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 오케이. 입지계수, 영어로는 LQ라고 하는데요. LQ 구하는 공식은 자 검지 꺼내서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전국의 전특, 지역의 전특. 시작. 지난주 계산도 해드렸었는데 전국 전특, 지역 전특, 전국 전특, 지역 전특해서 우리가 입지계수 LQ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예. 오른쪽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입니다. 자, 컨버스 분기점 모형은요. 몇 배가 큰지를 판단한 다음에 4배가 크면 3으로 나눠주고요. 9배가 크면 4로 나눠줍니다. 이유는 뭐냐면 4배가 크면 루트 4를 끄집어내면 2니까 앞에 플러스 1 있잖아요. 그죠? 3으로 나눠주고 9배가 크면 3이 루트 끄집어내면 3인데 앞에 1이 있으니까 4로 나눠줍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4배 크면 뭐로 나눈다? 3으로. 9배 크면 4로 나눈다. 기억 계시죠? 4배 크면 3으로 나눠주고 9배 크면 4로. 8번에 허프는 확률 모형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물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5의 제곱이 얼마죠? 25. 대답 좀 해요. 5의 제곱은? 10의 제곱은? 11의 제곱은? 12의 제곱은? 15의 제곱은? 그리고 우리 11의 제곱, 12의 제곱, 15의 제곱 정도로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11의 제곱은 121, 12의 제곱은 144, 15의 제곱은 225. 그렇게 해서 A, B 2개 매장이 있을 때 A 매장으로 갈 확률 구하는 공식은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플러스 B 거리 제곱분의 B 면적 분의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하면 된다는 거. 화폐 시간가치 계산에서는요. 9번입니다. 기억해서 일시불의 내가계수,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이렇게 3개 공식만 외우기로 했어요.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 곱하는 거고요.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는 거고요. 연금의 내가계수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하시면 됩니다. 3개 공식을 남기하셔야 됩니다. 1내, 1현, 연내. 자, 따라해봐요. 1내, 1현, 연내. 3개 공식을 남겨야 할 겁니다. 10번의 수익률에서는 제가 3가지 수익률을 여러분들이랑 저랑 정리를 하셨을 거예요. 2가지 수익률. 1번이랑 3번이랑. 기대 수익률하고요. 지분 수익률하고 암기를 하셨을 겁니다. 기대 수익률은 저 따라 한번 해볼래요? 기대 수익률은 확률과 기대값을 곱해서 더한다. 확률과 기대값을 곱해서 더한다. 확률과 기대값을 곱해서 더한다. 까먹었을 때는 곱해서 더한다라도 기억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분 수익률이요. 3번에 있는 지분 수익률. 검질 한번 꺼내볼래요? 검질 꺼내서 지분 수익률은 자 따라하세요. 내 돈, 수익, 이자. 자, 한번 돌아볼까? 시작. 내 돈, 수익, 이자.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내 돈 찾아서 밑에 넣고
수익 찾아서 위에 넣고 이자 찾아서 빼주면 됩니다. 내 돈 수익이자, 내 돈 수익이자. 그다음에 잔금이나 잔금 비율 구할 때는요. 연금의 현가계수, 내가계수가 아니고 연금의 현가계수 공식을 쓴다 정도만 요거는 기억해 달라 그랬습니다. 연금의 현가계수 공식을 쓴다. 중요한 거 한 장 넘기면 나오죠. 12번. 현금 수지의 측정이 나오는데요. 영업수지 계산할 때는 가공기, 유형순, 부세 형세로, 지분복귀 계산할 때는 매매순미, 세자세로 암기를 할 건데, 가공기, 유형순, 부세 형세 풀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능소득, 공시불량부채, 기타소득, 유효소득, 영업경비, 순영업소득, 부채서비스액, 세전임금수지, 영업소득세, 세후임금수지. 오른쪽은요. 매도가격, 매도경비, 순매도가액, 미상한 자동장금, 세전지분복귀액, 자본이득세, 세후지분복귀액, 가공기, 유형순, 부세 형세와 매매순미, 세자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는요, 수입도 현가예요. 지출도 현가고요. 지출은 왜 현가냐면, 걔는 원래 현가예요. 수입은 왜 현가냐면요, 할인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빼간나 하시면 됩니다. 빼간나 하시면 됩니다. 수입 현가, 지출 현가를 빼면 순현가법이고요. 같게 만들면 내부순위법이고요. 나누면 수익성 지수법이 됩니다. 수입 현가에서 지출 현가를 빼간나 하시면 돼요. 수입 현가에서 지출 현가를 빼간나. 야, 너 수입평가에서 지출평가를 빼갔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입평가 지출평가를 빼갔나? 그렇게 하시면 순현가법, 내부순위법, 수익성지수법이 됩니다. 자금의 상환에서는요, 일단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을 좀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원금 균등은 원금이자 구하는 공식 암기. 원리금 균등에서는요, 원리금 이자 구하는 공식 암기. 근데 하나 더 암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원금 균등에서 기본 악구. 어떻게 하냐면, 1, 2, 원리, 잔고입니다. 자, 요거는 암기해야 됩니다. 시작. 1, 2, 원리, 잔고. 그래서 1회 차트에서 2회 차트까지는 금액만 딱 구해놓으시면요. 는으로 뭐 10회차, 15회차까지 가실 수 있다는 거. 15번 건너뛰고 16번. 어림셈법입니다. 어림셈법은 일단 왁구 좀 잡고 갈게요. 왼쪽, 오른쪽 제목 하나씩 정하겠습니다. 조총, 순종합, 세전배당, 세우세우입니다. 뭐라고요? 조총, 순종합, 세전배당, 세우세우인데 왼쪽에 승수법 공식만 암기해 놓으시면 오른쪽은 뭐 역수니까 그죠? 네. 조승수는 조분의 총, 순승수는 순분의 총, 세전승수 세전분의 지분, 세우승수 세후분의 지분. 오른쪽은 총하고 종합하고 배당하고 세우는 왼쪽에 역수요. 오케이? 예. 비율 분석법에서는요. 대부 비율하고요. 부채 비율하고요. 부채 감당률 공식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일단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분자가 부채야. 둘 다. 근데 가치분의 부동산에 가치분의 부채하면 대부 비율이고요. 지분분의 부채하면 부채 비율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가대지부에서 가치분의 부채는 대부비율이고요. 지분분의 부채는 부채비율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고요.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는요. 1과 비교하는 것들은 언제나 1보다 클수록 좋아요. 부채 감당률도 1보다 커야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고도 잔액이 있다는 거. 원가 방식에서 적산가액은 어떻게 보냐면요. 제일 위에 제조달 원가, 제일 밑에 잔존가치, 가운데 감가총액, 나누기 내용연수, 그러면 매년 감가액. 곱하기 경과연수. 그러면 감가 누계. 제조달원가에서 빼주면 적산가액. 위치 선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제조달원가, 잔존가치, 감가총액, 내용연수, 매년 감가액, 경과연수, 감가 누계. 빼주면 적산가액. 적산이면은 제목만 기기필, 기초가액에다가 기대를 곱하고 필요재경비 더한다는 거. 거래사례 비교법은 저한테 대답해 주세요. 자, 대답해 주세요. 1년 전에 2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럼 뭐 곱하기 200 곱하기 오케이? 예. 변동률 4%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1.04. 3% 열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0.97. 5%는 또 우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1.05. 그렇게 해서 답 구하면 됩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우리 열세, 대상이 우세 이것만 좀 잘 파가시면 되고. 수익가액 구하는 공식은 뭐 분의 뭔데요? 환원율분의 순수익인데 환원율 주고 순수익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순영업소득이기 때문에 가능소득에다가 공실비 불량부채 빼고 기타 소득 다 하고 영업경비만 빼주면 순영업소득 구할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했던 게 환원율인데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의 수율, 할인율 더하기 생각률, 가격분의 순수익, 저부대의 순수율 더하기 위험률이라는 걸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나갔던 것들도 집에 가셔서는 암기를 다 해주시면 다 필요한 것들이니까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될 것들이니까 암기해 주시면 우리가 이제 초반에 좀 점수를 빨리 낼 수가 있다는 거. 좀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기본서로 오늘 수업을 할 건데 기본서 중에서 오늘은 제가 맛보기로 뭐를 먼저 해드릴 거냐면 잠깐 좀 페이지 구경 좀 할게요. 82쪽에 보시면 제2편에서 부동산 경제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예. 82,
83, 84, 85가요. 항상 요게 교재 단원이 시작될 때 미리 보기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기로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요. 다음 주에 수요공급 이론을 좀 본격적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예. 그래서 우리 수요공급 이론에서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개괄적으로 한번 이해를 시켜드리고 다음 주에 좀 세부 강론적인 측면을 오늘은 총론적인 측면, 다음 주에 강론적인 측면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 1시간 더 할 겁니다.